네, 오늘도 뉴스의 시티라이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의 리포트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7개입니다. 제가 엄선한 이 리포트들만 보면 오늘 하루 뉴스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예, 전쟁 재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중동이 다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까요? 한밤중입니다. 저렇게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을 하고 미사일로 군수시설을 선적, 정밀 타격하는 미군입니다. 미군의 사흘 연속 야간 공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을 재개했다, 이렇게 미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고 이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Can you kill him? Yeah, I do, but we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We certainly are watching. Yep. As an example, we're going to hit him very hard tonight, and we're going to hit him hard tomorrow.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실제로 미군은 이란 공습에 처음으로 수상 드론까지 투입했습니다. 길이 약 7.3m로 한 번에 1,600km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최대 450kg까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상 드론 가격은 한 대당 대략 한 15억 원 선 미만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했던 저 해상 드론을 이번에 중동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어진다면, 다시 재개가 된다면 이 수상 드론 더 자주 미군이 활용할 것 같죠? 이제 더 큰 문제는 다시 중동 주변으로 폭격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볼까요?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장악한 공항이 저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미사일이 내리꽂히는 모습도 보이죠? 이란 측 항공기가 저 공항에 착륙하려 하자 누군가가 공격을 한 겁니다. 후티 반군은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을 공습하며 맞대응했습니다. وردا على هذا العدوان السعودي الإجرامي نفذت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ة عسكرية نوعية استهدفت مطار أبها الدولي.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건 2022년 휴전을 선언한 지 4년 만입니다. 바로 두 번째 리포트로 가보겠습니다. 통행료 20% 징수, 공개적인 무력 충돌,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일 겁니다. 미군은 대략 한 8시간 뒤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합니다. So it's a blockade. It's a very strong blockade.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트럼프 대통령 통행료 20%를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Wi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and we should be reimbursed for that. 이란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을 비난해온 미국이 정작 기존 방침을 뒤집은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식 계산에 따르면 초대형 유조선 한 척 기준으로 대략 한 45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하기로 알려진 게 한 회당 $200만, 우리 돈으로 약 30억 수준이니까 이것보다 무려 15배 정도 비싼 겁니다. 한때 국제 유가 올랐고요. 미국 중시도 출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한 이란, 호르무즈 주도권이 여전히 본인들에게 있음을 반면 거듭 강조했습니다. سپاه تاکید کرده از همکاری با دشمن متجاوز و عبور از مسیر مینگذاری شده جز پشیمانی این خسارت و تأخیر در بازگشایی تنگه هرمز و ایجاد بحران جهانی. 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요, 호르무즈 해협의 영원한 수호자는 이란이라면서 20%는 너무 많고 우리가 공정하게 받겠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미국, 이란 중동 전쟁 재개 소식이었다면요,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상당히 섭섭하다, 바로 오세훈 시장의 말입니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토론이 이어지자 바로 이 장면, 발언 기회를 신청합니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들어 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에 오 시장은 당선이 되면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에게 부동산 쓴소리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을 허용하지 않아서 무산이 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공개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인사말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소상하게 작성해서 그러십시오.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직후 저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국무회의는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의적인 패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고른 네 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겁니다. 쿨하게 전당대회를 받아들였다는 정청래 전 대표인데요. 가까스로 민주당의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경선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 2, 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쓴 뒤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뺀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그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서 가려는 방식 상당히 복잡하죠. 최고위원 재출마가 거론되는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의결에 앞서서 저렇게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 어차피 다시 출마하려고 최고위원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 선호투표제 명분 삼아 그만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만 정청래 전 대표는 저 최고위 결정 직후에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행한다고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당대표 시절에도 특정 유튜브에 출연했던 정청래 전 대표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 얘기를 했습니다. 문조털레유 이것이 그리 심각한 문제일까? 우리 전통지층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 주류가 되면 안 되겠다. 반면 상대 경쟁자 김민석 전 총리와 성인글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협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 대전이 없어집니까? 그걸 스토커라고 그럽니다. 스토커. 합당 문제도 결국은 꼬인 것이 저는 그런 자기정치적 접근 때문에 안 됐다고 본 것이고요. 김종석의 리포트 5번입니다. 선관위 한번 다시 조명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며 새로 도입한 투명 투표함이 있습니다. 투명 투표함. 한 회사가 제작을 맡았는데요. 그 회사 대표가 놀랍게도 전직 선관위 정당과장 한모 씨였습니다. 가족회사 등 3개 업체가 선관위로부터 무려 100건이 넘는 계약으로 모두 17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의혹이 오늘 제기가 된 겁니다. 선관위가 계약을 계속 몰아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선관위 전직과 현직들이 일감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전직 인사가 이번 선거 때 계약한 사전투표조 투표함 175억 수주 의혹 말고도 부실 제작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불량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했습니다. 선관위 업체 직원
출신이 한 2-3명이 앉아가지고 설계만 대충 그려서 중국의 OEM에서 그게 넘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저 화면의 주인공 전직 선관위 과장은 전관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퇴직을 했다고 해서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선관위 물품을 썰어가는 것을 선관위에서 모를 수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이제 담당 실무자들하고 뭐 사전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결국 선관위도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직 공무원들은 어떤 형식이든지 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도록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예, 6번째 볼까요? 난 집이 없다. 초고가 기준 즉석 투표. 과연 앞으로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른바 똘똘한 채 혹은 초고가 1주택과 보통의 1주택이 같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게 적절하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국무회의 이후에 있었던 회의 때 실시간으로 댓글로 물어봤습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 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아니, 비중이 얼마나 돼? 일반 한 90%대 10%. 지금. 그리고 얼마가 초고가 주택이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도 물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답변엔 저 회의 분위기 비교적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20억 원 이상이 초고가 기준의 경우 이렇게 하면 대상이 넓어져서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죠. 국민의힘의 장도혁 대표 즉석 설문조사랍시고 고가주택 보유자를 공격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요 5달 전에 매물로 내놓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아파트 매각도 시사했습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청와대 관계자는 수일 내에 본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오른 마지막 리포트 이거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120mm가 쏟아진다. 예, 지금 이 시각 밤 9시 12분 광화문에 제법 이렇게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 바비가 남기고 간 비구름이요. 오늘 밤사이 그리고 새벽까지 수도권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짧고 강한 비가 특징인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외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많은 비가 내리고 조금 전 저녁 6시부터는요. 인천과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의 서쪽 지역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영남권까지 비가 확대되니까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젯밤도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폭염으로 잠 못 들었던 인천 영종도 갑작스런 정전으로 무려 2만 5천 세대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상점은 물론 아파트 창문들도 불 켜진 곳이 없습니다. 송전 선로가 고장이 나서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거죠. 전기가 끊기자 당장 상인들 신선 상품 보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어라든가 생선 쪽에 그 생물은 지금 현재 다 죽은 걸로 알고 있고 100여 분이 장을 보시다가 다 놓고 가셔가지고 예, 냉동고에 넣어왔던 아이스크림과 고기 등은 모두 녹아버렸고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이 무려 2만 5천 세대의 찜통 더위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땅이 흘러내리면 이런 데도 이제 소파 같은 데 대면은 빨 수도 없는 거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선풍기도 없지, 에어컨도 안 틀어지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식구가 다 나왔어요. 갑자기 전력이 끊겨 승강기가 멈춰서면서 주민 등 25명이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정전 5시간 만에 임시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숙 리포트는 7개였습니다. 오늘도 이 이슈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어제 장윤기가요. 경찰이 놓치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거쳐 적용한 이 강간살인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꽤 거센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바로 일면식도 없는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피해자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저희가 신원이 노출돼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의 얼굴은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 옆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렵게 출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출연 요청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최근에 사회적 공분이 컸던 이 장윤기 사건을 쭉 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모든 사안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부모님들이 공론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 이게 실체가 밝혀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사법 체계에서 알아서 피해자가 해라 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나서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유족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 이 일이 공론화되지 않았고 검찰의 부실사도 안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을 경험하셨던 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피해자가 어떤 회복의 시간 없이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적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성적인 논리를 표현하면서까지 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피해자가 억울하면 공론화해라, 언론에 나서라 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고 예. 그야말로 그게 사법기관에 있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기능이 없다라는 방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기대라.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가해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돌려차기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죄송스럽게도 그 아픈 기억을 되돌려야 된다.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게 어려운 부탁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경찰이 어떻게 부실수사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예. 관련돼서 제가 귀가하던 길에 모르는 남성이 따라와서 돌려차기를 한 뒤에 여러 번 머리를 가격하고 예. 그리고 나서 사각지대로 끌려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이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은 얘기하지만 제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도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뒤늦게 한 거네요, 재판 과정에서. 네, 그리고 가해자가 도주를 3일 동안 했었는데 잡혔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예. 당시 입었던 옷도 뭐 가전은 같지만 결국에는 제가 피해자가 어떤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 진실에 가까워지기보다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를 수색하는 데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기억이 없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성범죄 피해를 겪은 것 같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 갑자기 든 생각이 당시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저는 경찰분들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경찰이 전문가다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피해자가 어떻게 정신을 쉽게 차리겠어요? 그 경험 없는 와중에. 저도 이제 2달간 입원을 하면서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사건들은 결국에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공론화를 해라 이런 것은 피해 회복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피해자분께서 미리 저희에게 먼저 제공해 주신 바로 여기 보면 현장 체증물이라고 써 있어서 청바지, 여기 검찰의 감정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봉투에 담겨 있는데 바로 이게 이 피해자분께서 직접 당시 현장에서 입었던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이게 뭐 단순히 옷이 아니라 핵심 증거 청바지인데 이런 것 같아요.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번에 경찰이 덮었던 블랙박스를 화질을 개선해서 검찰이 찾아냈고 거기서 성범죄의 단서를 포착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청바지 경찰도 갖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피해자분께서 당했던 여러 성범죄 정황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예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 면에 이 가해자의 DNA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나 이런 이 겉에 이 범인 수색을 위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 미비하게 DNA가 나왔었던 것 같고 실제적인 진실에 가깝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2심에 가서 피해자가 성범죄와 관련돼서 검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예. 하고 대검찰청에서 120여 개의 조각을 쪼개서 예. 이 안쪽에 DNA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게 성범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본인도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 꽤 경제적 비용도 많이 치르셨다고 했어요. 본인도 변호사도 직접 쓰기도 했고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가난한 피해자이고 사실 변호사 선임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하게 됐는데 300만 원을 24개월 할부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웠는지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이런 보안수 사건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무래도 장윤기 사건, 최근에 공부를 잘하는 장윤기 사건과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윤기가 반성문에 여러 가지 사과를 했는데 이게 가명을 노린 선택적 사과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지금 사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최근 행보도 사실 논란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가해자가 반성문도 쓰고 요새는 영치금도 이제 압류를 했더니 저 월 10만 원 써주세요, 50만 원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관련해서 이제 보복 협박도 하고 이제 국선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보복 피해자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실 피해자분에 대한 얘기, 직접적인 언급까지도요. 사실 반성한다고 이제 그 이외에도 피해자가 미어캣 년이 나대서 이렇게 됐다. 예. 이런 식으로 사실 반성한다고 인정한다고 그게 감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해자가 반성을 하는 거는 본인만 아는 거 아닌가. 사실 너무 유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범죄자들에게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사건도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과 출연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과거 인터뷰까지 찾아보니까 꼭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굳이 경찰은 묻는 거하고 검찰은 일 잘하고 수사 잘하고 이걸 갈라치기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단지 자기가 24개월 할부로 300만 원의 변호사를 쓸 정도로까지 힘들게 약자로서 뭔가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마치 이번에 검찰의 보안수사건이 폐지가 되면 본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날까 봐 두렵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은 지금 재판도 끝났고 보안수사권 폐지에도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어렵게 출연을 해주셨고 실제로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본인이 가장 느끼고 있고 가장 시청자와 국민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했을 때는 검찰이 괴물이다, 경찰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섣부른 일반화를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중에는 검찰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제외되고 제거되고 이렇게만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장윤기 사건 이전에 대표적인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낸 이 성범죄가 드러난 관련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윤기 사건과 함께 피해자분 모시고 지금 어떻게 과거 본인이 경험했던 바를 한번 이번 사건에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경상북도 경산에서 발생한 이 살인 사건입니다. 바로 영상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예, 온몸에 문신을 한 저 남성이 알몸으로 도로를 건너고요. 순찰차가 다가오죠. 근데 남성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 순찰차를 향해 손을 들고 도망가기를 하는데 방금 보셨죠? 순찰차에서 내리려다가
내리려다가 다시 문을 닫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와 길에서 마주쳤지만 저렇게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남성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유를 마시기도 했고 훔쳐서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결국 놓쳤습니다. 이 20대 남성, 바로 직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던 겁니다. 이 사건도 꽤 논란이 많아서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저 경산의 알몸 살인 사건, 먼저 유족 측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가해자하고 거의 2m 가까이 정도까지 이제 접근을 한 이제 상황에서 순찰차에서 하차를 해서 바로 제 앞으로 뛰어갔던 게 아니었던 점은 여전히 의문이기는 합니다. 전문가시니까요. 저 알몸에 나체로 혈흔 피 묻은 것 보고도 그냥 경찰이 그냥 갔다. 이게 뒤늦게 알려졌다? 꽤 논란이에요. 저도 저 장면을 보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반 시민이 옷을 벗고 저라면 보호 조치라도 했어야죠. 그러네요. 나가서 뭔가 묻기라도 하고 그랬는데 멈칫하는 게 보였고 나가지 않고 그냥 그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어떤 필요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포스터 컬러나 물감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그건 보호 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럼 저 사람이 만약에 흉악범이면은 주변의 시민들이 다시도록 방치했다는 겁니까? 예. 그 경찰의 얘기는 당시 살인 사건을 알지 못했고 혈을 따라 추적 중이었다. 저 해명도 좀 궁색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살인 사건하고 관계없이 저 장면 자체만으로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일단 해야죠. 예. 뭔가 조치를 하고 콜백이 돼야 되죠.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콜백을 해야죠. 근데 그거 자체 안 하고 저게 무슨 행동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뿌옇게 처리해서 그렇지 막상 저 경찰이 저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나체 상태에 혈흔이 묻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시청자분들이 접하는 것도 훨씬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배 교수님, 근데 저렇게 경찰 피해서 도망간 저 20대 남성이요.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것 때문에 초동 대처가 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고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전파가 돼야 됐는데 그 전파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범인은 현장에 가서 범행 현장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다른 제2의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방치했다. 그러면 범행의 어떤 전체적인 통제와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는지 다 사라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게 그래픽에 나오면 지금 결과적으로야 제압이 돼서 그렇지 경찰이 아니라 위험천만하게 피해자 친구들이 체포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할 일을 피해자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해자분이 공격을 당하고 본인들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부랴부랴 그 집에 왔는데 예. 범인이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그 현장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친구들이 체포한 상태가 된 거죠. 아니 이건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보안수 사건 유지 폐지 논란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지금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초동대처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플러스 거리에 어떤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를 통합시켜서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 해당 남성, 20대 남성은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상당히 잔인했다는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다가 격분해서 했다고 하기엔 일단 범행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정도로 잔인하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사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아, 이게 처음 있었던 폭력 행사가 아니었다. 우발적이기에는 너무 잔인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상습적인 폭력이 그 한계치를 넘을 경우에는 잔인한 폭력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 변호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연결된 폭력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그 다음 행동까지도 했는데 그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혹 범죄가 벌어진 상태인 겁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제 계속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얘기가 많았는데 또 초동대처 논란까지 경북 경산에 있었던 일,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속 100km 운행 중에 손님 하지 마세요. 바로 용인의 한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 저렇게 뒷좌석에 탄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한 팔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승객은 계속 기사의 목을 조르면서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는데요. 시속 100km로 터널을 달리는 상황에서 3분이란 긴 시간을 저렇게 위협한 겁니다. 사고 날까봐 공포를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을 졸릴 때는 숨을 못 쉬었거든요. 이제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정신 안 차렸죠. 겨우 터널을 빠져나온 택시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야 이 악몽 같은 순간이 끝났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왠지 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고 손님들이 이제 뒤에서 무슨 소리 나거나 말소리 하면은 거기 계속 의식하게 되고. 저 50대 남성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요. 술에 취해 자다가 일어났는데 택시기사가 납치하는 것 같아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영화 같은 추격전 시민캅이 끝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로 가보겠습니다. 어딘가를 보면서 걷는 남성, 목적지는요 길 건너 금은방입니다. 목걸이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여유를 부려보는데 다리는 왜 떠는 걸까요? 금 10돈, 약 780만 원짜리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거울을 보는 거 그대로 달아납니다. 곧바로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을 하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추격전은요 300m가량 이어지다가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의 도움으로 저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절대 혐의로 기소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친구와 범행을 공모하고 며칠 전부터 장소를 불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사고 만나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채널A가 자랑하는 현장 카메라입니다. 제주의 포구마다야 최근 위험한 다이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내년부터 금지가 된다니까 마지막 기회라며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배준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몸 내던지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뛰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뛰어내리고 다이빙하고 그런 재미로 여기 오는 거지 뛰어내리면서 놀던 사람들은 해수욕장 심심해요. 여긴 배가 드나드는 포구입니다. 몸 던지는 사람은 막무가내니 뱃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구간이 되게 좁네요. 이 와중에 보란 듯 공중에서 돕니다. 밤에 더 가관이랍니다. 저녁에 애들이 많이 오거든. 관리해야 돼. 요즘 애들은 배경이 와도 그냥 뭐 있다가 뭐 가버리면 또 들어가고 말 안 들어. 어둠이 내린 바다로 줄줄이 뛰어듭니다. 술 마시니 덥다고 또 뛰어듭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곳곳에 써붙여놨습니다. 경찰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와서 그냥 뛰어내는데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그저 들어가지 말려는 해도 비교서 하면 또 뛰어내려. 그럼에도 설마 뭔 일 있겠냐 싶은 겁니다. 인명사고가 있긴 했으니까. 그게 다니면 자동차 사고도 내일 나는 건데. 위험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드세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체크를 하고 들어가긴 하니까. 간조 때는 물높이가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크게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수심이 매우 낮으므로 위험한 행동이나 다이빙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머리로 밟기 때문에 척추가 부러져요. 오자마자 뛰어내려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냥 물이다 하고 그냥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박는 거예요. 안전 펜스를 넘어가더니 새까만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안전 요원도 다 퇴근한 밤입니다. 풍랑특보가 한창이었습니다. 제주항 포구에서 매년 물놀이 사고가 납니다. 이걸 잡겠다고 내년부터는 아예 물놀이 금지입니다. 낮밤도 안 가립니다. 파도도 안 따집니다. 이 위험천만한 포구 다이빙, 금지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전부 다 금지를 계속 시키니까 사람들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로 많이 찾아가요. 여기서 다이빙 저희가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폭을.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예,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호지석 대변인, 장윤미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이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올 텐데요. 바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한 다음 날 오늘 곧바로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요. 과거 본인이 비판받았던 이른바 조국혁신당 합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올까요? 강덕구 최고 홍수석이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은 있다. 네,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만났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만났으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홍수석이 대통령 뜻이 통합이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뭐와 지침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저를 아주 무슨 어떤 배후로 하는 누군가를 반대한 것처럼 다 1%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 말이 좀 논란이었어요. 이건 홍준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상대당으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면. 저게 정청래 전 대표의 의도가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를 같이 전당대에 끌어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유튜브 댓글로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90%는 나올걸요? 뭐라고요? 90%는 나오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명청대전이라고 하지 뭐 민청대전이나 송청대전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거 청와대를 겨냥한 말이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 같아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 같아도 정청래 대표를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30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자기가 제일 익숙한 저 김어준 플랫폼에 나가가지고 그때 합당 그 대통령께서 그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한테 그렇게 전했잖아요. 나도 그때 들었어요.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그 신뢰를 하겠습니까? 정 대표께서 저 얘기하면서 뭐 금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 얘기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금도가 없어요. 이미 선 넘었고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갔다. 명청대전과 청와대와의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이 장유미 대변인님. 호준석 대변인 주장은 이거 전당대회 한복판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일부러 정청래 전 대표가 끌어들인 거 아니냐, 저 장면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러 끌어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평가 그리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점,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소구를 해야 되는 숙제가 당권 주자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연임에 도전하다 보니까 직전에 당대표로서 수행했던 여러 정치적 행위들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크게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불발된 겁니다. 그 여파는 저희가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의 패배로 귀결이 되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실공방 비슷하게 과거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청와대 기류도 이제 합당에 찬성하는 것처럼 글이 올랐다가 삭제가 됐고, 물론 강덕구 최고위원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린 것 자체도 본인이 아니란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진실공방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론이 부각되니까 그게 본인 항변 차원에서 나온 어떤 설명 아닌가라고 좀 헤아려지는 부분. 근데 이제 오늘 또 정청래 전 대표 공교롭게도 김원수 씨 유튜브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장 대변인께 바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조국 전 대표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김용남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택을 후보에 안 냈어야 된다고 했더니 바로 김용남 후보가 저렇게 반박했어요. 이거 민주당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 평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패배했잖아요. 표가 분산이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부지리를 얻게 됐고 이건 구도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 안 냈으면 오히려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뭐랄까요 후회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평택을에 안 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변인님, 이게 보면 정청래 전 대표 결국은 전당대 전략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보 별로 안 내고 싶었는데 냈다라는 취지, 혹은 조국 혁신당 합당도 꼭 하고 싶었는데 뭔가 청와대가 그러니까 뭔가 내 말과 좀 다르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결국 전당대회에서 전통적인 지지층, 뭐 본인도 직접 얘기했던 그 멸칭, 문제털리우, 결집에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노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지금 조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내가 전당대회 치르기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번 선거 결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지금 그 직접적으로 직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평택 진 것도 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가 거기 후보를 내자고 해서 진 겁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진 것도 그것도 명피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정우 청와대 출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 본인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데 이번에 선거를 왜 그런 결과 나왔느냐. 부동산 폭주하고 공소 취소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하던 거 원래 하던 대로 더 속도 내서 하고 지금 자기들끼리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싸우고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그냥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써올린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당 관련 얘기들이 전당대회에서 오늘 꽤 큰 싸움이 됐는데 이 얘기도 두 분께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때 처음으로 지방선거위에 참석을 했는데 발언을 못해서 좀 신경전이 있었고, 호준석 대변인님, 저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세훈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선거 때 그 부동산 폭주와 공소 취소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국민들께서 표를 준 대표적인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일부러라도 불러서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 시장이 내가 국무회의 때 한마디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실제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여러 번 비춰섰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됐다. 서류를 내라. 아니 그 서류는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당연히 보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살고 있습니다. 전세는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 그다음에 코스피 5천보다도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다. 그다음에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오 시장이 저거 서류 낸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안보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치주의, 아까 돌려차기 사건 그 피해자 그 보안수 사건 봤지 않습니까? 법치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민주 그다음에 언론 자유까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물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뭐 이런 취재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특정 기사를 인용해서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뭐 직접 그렇게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장 대변인, 오 시장 저 발언 혹은 국무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이게 입틀막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좀 물음표는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고 첫 국무회의 참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축하한다 덕담을 건네면서 한 말씀 하시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시다가 부동산 공급 정책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안건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업무 보고는 있었지만 일단 회의와 관련해서 그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좀 어색한 자리는 맞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도 오세훈 시장께서도 내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 형식으로 준비를 해왔으니 이걸 그럼 봐주시라라고 했고 또 본인은 서울시장이에요.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1,000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자회견 하셨어요. 본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관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국무회의 참석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아 한 2번인가 3번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선거 국면에서도 나 국무회의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것도 공격하고 저것도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또 전례가 있어서 이 국무회의는 최소한 정치를 하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쟁점으로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핵심 인물 정청래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의 CT 라이브였습니다. 일상을 마치면 김종석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변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전기 안전. 집중호우나 태풍 오기 전에 야외 시설물의 분전함과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합니다. 위기 상황에 집 밖으로 대피하기 전에 분전함의 메인 차단기를 내려서 전원을 차단합니다. 침수된 전기 제품 사용하기 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AS 센터 등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오기 전에, 하기 전에. 전기 안전부터.